공공서비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서비스 또는 공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사회의 어떤 공동 목적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공공서비스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이 이번에 공공서비스 유형입니다. 이것은 사바스라고 하는 학자가 두 가지 기준, 즉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공서비스 유형을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그러면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것은 돈을 내지 않아도, 즉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게 비배제성이고요.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공기처럼 그래도 내가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걸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시장제인데요. 이것은 일명 또 사적제, 사적재화, 이래서 사적제 이렇게도 부릅니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시장제의 성격을 띠면 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합성하고 배제성을 동시에 가지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주로 시장에서 제공이 되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화가 이 시장제에 속합니다. 즉 예를 들면 어떤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하나 구입하는 걸 들 수 있죠. 돈을 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비배제성이 되는 거고요. 아니고 배제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옷은 다른 사람이 사서 가버리면 자기는 살 수 없잖아요. 이게 경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장제는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요금제가 됩니다. 요금제는 뭐 전기, 가스, 뭐 상하수도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면 비경합성입니다. 경합은 하지 않지만 배제성입니다. 즉 전기 요금을 내지 않으면 몇 달 내지 않으면 전기가 끊어진다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정리를 하면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는 배제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집합제. 집합제를 공공제라고도 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공제라고도 합니다. 이 집합제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배제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나를 배제를 못 시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초래되는가 하면 무임승차가 야기됩니다. 그걸 free ride라고 하죠. FREE, ride, RID. 그래서 무임승차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공유제입니다. 요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격이 바로 이 공유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공유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부분은 나중 문제와 더불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요, 공유제는 배제는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경합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에, 어떤 뭐 호숫가에 이런 데를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못 가고 그렇게 배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공유제는 배제는 불가능한데, 근데 거기가 아주 경치가 좋고 어떻게 좋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경합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가 경합되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배제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뭔가 하면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은 나중 문제와 더불어 상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제1절에 공공 서비스의 공급 방식 중 세 번째 공급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면 1번에 정부에 의한 공급 방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공익성이 강하고 또 기업성은 반대로 약한 그런 경우에 민간 부분에 맡길 수가 없죠. 이럴 때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하게 됩니다. 즉 공익성이 강하고 반면에 기업성은 약한 경우입니다. 또 이 외에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의한 서비스 공급도 정부에 의한 공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번인데요. 민간에 의한 공급 방식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에 의한 공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가 민간 위탁이고요. 또 하나가 민영화, 그리고 세 번째가 민자 유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이야기한 민자 유치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자 유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그 공공시설을 건설하려고 할 때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 재원의 일부 혹은 또 전부를 민간으로부터 조달을 하고 그 대신에 그 민간에게 공공시설의 어떤 관리나 어떤 수익 그 원천을 부여해주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BTO, 화면에 있는 BTO 혹은 BTL 이 외에도 BLT 혹은 BOT 마지막으로 BOO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화면에 있는 BTO와 BTL입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BTO입니다. BTO의 B는 build입니다. 건설하다. BUILD, build. 그 다음에 transfer, T는 transfer, 이전하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operate, 이건 운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BTO입니다. 플러스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면 건설 표시하시죠. 건설해놓고 빌드니까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옆에 표시하세요. B. 그 다음에 방해 시설의 소유권이 곧바로 정부 부문으로 이전됩니다. 그래서 transfer 거기에 표시하고 T, BT. 이 정부 부문에 기속이 될 때 방식은 뭐냐면 기부 체납 방식입니다. 기부 체납 방식으로 정부 부문에 기속이 되고요.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에게 뭔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설 운영권을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BTO, Build, Transfer, Operate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밑에 화면의 표를 보면 실제 운영의 주체는 민간이 됩니다. 왜냐? 민간이 시설 운영권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아까 트랜스퍼 됐잖아요. 정부에게 기부 체납 방식으로 이전됐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가집니다. 그 다음에 투자비 회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료를 받아서 충당하게 되겠죠. 그 다음 라에 보면 소유권 이전식입니다. 이건 곧바로, 즉 준공되면 곧바로 소유권을 정부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오른쪽에 BTL을 보겠습니다. BT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민간이 시설을 지어요. 그러면 정부가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자, 같이 봅니다. BTL은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요.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요. 정부가 그것을 임대를 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민간이 공공시설을 build, 건설을 하고요. B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은 완공되면은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합니다. BT가 되죠. BT 대신에, 이전한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사용 권한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임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부에 임대해주고 그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BTL. L은 리스입니다. 리스, 임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화면의 표를 보면 실제 운영의 주체는 바로 정부가 임대수서니까요. 정부가 되고요. 운영 시 소유권 정부한테 이전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부. 투자비 회수 방법은 정부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되겠고 소유권 이전 시기는 준공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외에 이 방식 외에 BOT, BOO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살펴보죠. BO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민간 사업자가 여기에 O는요, BOT O는 소유하다 Own입니다. OWN, Own입니다. 이 BOT 항상 기준은 주체의 기준은 누가 되느냐? 민간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BOT, build.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을 하면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간다? 바로 이 민간업자의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한테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BOT, T가 트랜스퍼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소유권이 정부로 옮겨가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BOT. 자, 그래서 B는 건설하다. O는 own, OWN. 이건 주체가 누구냐? 항상 민간업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트랜스퍼, 정부에 기속하는 방식이 BOT다. 참고로 그 하나만 더 소개를 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가 리스라 그랬죠. LEASE. 그래서 BTL.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하천이나 혹은 호숫가처럼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못 간다. 이렇게 배제를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경치가 좋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경합성은 있겠죠.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가 불가능하다. 공유제, 답은 4번이 되는데요. 밑에 보면 과소비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제의 경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공유지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하딘이라고 한 학자가 제기했던 그런 것인데요.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초지가 있는데요. 그 초지에는 소들이 와서 이제 풀을 뜯는 그런 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소를 키우는 집집마다 자기 소를 그 초지에 가능한 한 많이 데려가서 풀을 뜯게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겠지만 결국에는 너도 나도 다 같은 생각이라면 결국 그 초지는 황폐화되고 다들 공멸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그럼 해결하는 방안은 뭐냐? 한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그 공유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유권을 설정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유 자원들이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바다와 바다 사이의 어떤 A라는 바다와 B라는 바다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공유지의 사유화 이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안은 뭐 정보 규제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예를 들면은 어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낚시 같은 것도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면허제를 도입한다. 이런 게 다 정부 개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수상자의 견해인데요.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가 같이 학계에서 많은 좋은 이론을 펼친 분들인데요. 이 오스트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도를 좀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행정학하고 경제학적인 요소를 좀 믹스를 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어떤 합의를 도출하자.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있으면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스스로 합의를 통해서 어떤 이용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여기서 추가로 길게는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제가 요런 이야기하고 싶어요. 참고로 한번 들어주시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어디서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그게 이론적인 흐름에서 보면 그 앞에 원인되는 게 있어요. 그걸 설명해주는 좋은 이론이 제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 제수를 프리즈너라 그러잖아요. 그 프리즈너스 딜레마, 제수의 딜레마 현상을 가지고 그 이론에서 야기되는 게 이 공유주의 비극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제수의 딜레마라는 게 뭐냐면요. 개인은 합리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집합적으로 모아놓고 보면 집합적 결과는 영딴판으로 전혀 비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수와 검사 간의 관계에서 제수가 두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제수한테 A라는 제수, B라는 제수가 있으면 너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침묵하는 방안이 있고 대안이 있고 자백하는 대안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할래? 또 제수 2한테도 그럽니다. 이 제수들은 분리 수용돼 있어요. 제수 2한테도 너 침묵할 거냐? 자백할 거냐? 자백하면 더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량적인 수치들이 막 나옵니다. 그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런데요. 막 그건 복잡한 생략하더라도 근데 이 제수와 제수 1과 A와 B가 당연히 두 사람에게 좋은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결론은 침묵이 가장 좋은데 침묵보다는 자백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정리하는가 하면 최적이 아닌 파레트 인 피어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적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파레토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에서 나온 건데요. 파레토 인 피어리, INFERIOR. 그래서 최적이 아닌 파레토 열이라고 그래요. 열위, 오위가 아닌 파레토 열위 수준의 선택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하시고요. 요금제 성격, 전기, 가스 해당되죠. 전기요금 몇 달 안 내면 또 전기 끊어지죠. 그죠? 자, 1번 봅니다. 요금제는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 없다. 아니죠. 전기요금 안 내면 끊어지죠. 따라서 배제성이 있는 거예요.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요금제,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거 생각해 보죠. 상수도 같은 그 요금제 이거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 독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3번에 보면 요금제에서 정부 실패가 발생해도 민간 기업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 아닙니다. 정부 실패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민영화도 하죠. 민간 위탁도 하죠. 이게 다
민간 기업의 참여 아닙니까? 틀렸고요. 4번의 지하수, 국립공원. 요 4번은 바로 공유제. 아까 제가 하천, 호숫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다음 5번입니다. 무임승차 문제로 소비자 수요. 이거는 공공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제는요. 소비자 수요 파악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민영화에 따른 기대 효과가 아닌 것.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공급이 아니죠. 민영화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급 측면에서 우려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할 때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별표 하나 하시고요. 예, 민자유차 유치 방식에 대한 설명 틀린 것 같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BTO입니다. 자,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 거기 표시하시고 B,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부문의 기부 체납 방식으로 기소, BTT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게 운영권을 인정, 오퍼레이트. 그래서 BTO 되겠죠, 그죠? 예. 무슨 지문을 먼저 보면서 지문에 건설하면 이렇게 넣으면 B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 부분의 기소라면 T, 트랜스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권을 인정한다. O. 이러면 BTO 바로 연결이 되고 틀렸다 맞다를 알 수 있잖아요. 자, 2번 봅니다. BLT입니다. 시설 건설 후 B.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임대 후 리스 L. 그 다음에 정부의 기부 체납 트랜스퍼. 그래서 BLT 되겠죠. 3번에 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지문에서 잘 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BOT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 건설 B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 인정된다. 이건 OWN이라 그랬죠. OWN. 예. 항상 주체는 사업자입니다.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OWN, OWN입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정부에 기소, 트랜스퍼. 그래서 BOT. 보시죠. 그래서 1, 2, 3번은 맞았고요. 이제 4번 보겠습니다. BOO입니다. 그래서 시설 준공과 동시에 동시에 국가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 아니죠. 여기 보세요. build 다음에 own이잖아요. own. 그래서 own은 주체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바르게 고치면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 인정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문이 나올 때 그 지문에서 해당되는 B, 그 다음에 T, O 이런 걸 표시를 하면은 그 지문이 맞다 틀리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6번입니다. 바우처 제도 옳지 않은 것. 4번 바로 보시죠. 요금은 정부가 아니라 정부가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 이제 쿠폰을 이렇게 제공하면은 그 정부가 다 지불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이고요. 1번부터 보면 전자바우처는 투명성, 효율성 제고 기업 맞고요. 2번에 쿠폰을 주는 제도고 3번에 시민들에게 선택권 제공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민간 위탁.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서비스 공급의 책임은 집니다. 그러나 생산 기능은 민간한테 맡기는 거죠. 민간이 수행하는 게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은 민간의 위탁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계약도 있고요. 또 면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의 면허 방식은 일정한 구역 내에서 권리 인정받고요. 2번에 보면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 그래서 이거는 정규 직원을 막 뽑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계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입니다. 2번은 계약 방식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3번의 바우처 방식은 선택권 부여하지만 서비스 누출의 단점은 있고요. 4번의 자원봉사 방식, 그래서 예산 좀 덜 들어가겠죠.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하시고요. BTO와 BTL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봅니다. 문제를 보시죠. BT, 빌드 다음에 트랜스퍼, 정보로 이전하거나 BTL, 빌드 다음에 T, 트랜스퍼 똑같습니다. T가 트랜스퍼, 정보로 소유권 이전하거나. 자, 보면 나에 보세요. 운영시 소유권. 그래서 BTO, 정보, 그다음 BTL, 민간 아니죠. BTL도 소유권은 정부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2절에 서비스 공급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책임 운영 기관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책임 운영 기관의 의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1988년에 영국의 그 Next Steps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은 한 여러 개수의 그 부서들, 즉 교도소도 포함되고요. 뭐 그런 한 140여 개의 부서를 집행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Executive Agency, EXECUTIVE, Executive Agency로 140여 개 부서를 지정을 하면서 등장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정부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결정 기능이고 하나는 집행 기능인데, 결정 기능은 그대로 두고 다만 이제 집행 기능은 따로 떼내어서 그 Executive Agency에 맡기고 그 대신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바로 책임 운영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집행 기능, 거기에다가 나중에 성과에 대한 평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책임 운영 기관은 성과 관리가 가능한 분야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 운영 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한계도 있죠. 책임 운영 기관이 악용된다면 민영화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이 있고요. 또 결정하고 기능을 따로 떼내어 가지고 결정 따로 집행 따로 이렇게 되니까 뭔가 잘못될 때 그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이 책임 운영 기관의 구성원들은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리고 별표 하나 하시고 책임 운영 기관의 그 설치나 해제는 누가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책임 운영 기관의 종류입니다. 종류에 대해서는 6가지가 있는데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형이 있고요. 교육훈련형입니다. 그 다음에 문이 있습니다. 문화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관리형이 있고, 그리고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형, 교육훈련형, 그 다음에 문화형, 그 다음에 의료형,
그 다음에 시설관리형 기타. 다시 한번요.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기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 잘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임운영기관이 구분이 되고요. 또 하나 그거는 이제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따라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관의 지위에 따라서는요, 중앙 책임운영기관, 그 다음에 소속 책임운영기관 이렇게 나뉩니다. 자, 정리하면 기관의 지위에 따라서는 중앙 책임운영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 이렇게 되고요. 그 중앙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하는 게 특허청입니다. 특허청.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의 사무에 따라서 분류하면 아까 조사부터 기타까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공공서비스 공급의 혁신하고 거리가 있는 것 보겠습니다. 바로 1번이죠. 직무 개선입니다. 이거는 좀 차원이 낮죠, 그죠? 그 내부 차원의 어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공공서비스 혁신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에 보면 1988년 영국에서 실시했다. 여기에 보면 1988년 나오잖아요. 이 지문은 맞아요. 88년이고. 근데 어떤 지문에 보면은 이 88년을 틀리게 적어요. 틀리게 내놓고 지문은 나옵니다. 나오면 그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8년을 기억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이 됐는데 1999년입니다. 같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지문에 정부 혁신의 방법이 맞고요. 3번에 보면 행정의 유연성 제고 아닙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서비스의 어떤 표준화, 이걸 강조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어떤 유연성이 아니고 행정의 획일화를 초래했다. 획일화를 초래했으니까 반대로 유연성이나 창의성은 저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보면 책임운영기관의 직원 공무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상당한 자율성 가진다 맞고요.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민영화 추구 목적이 아닌 것 보겠습니다. 1번에 작고 효율적 맞고요. 2번에 시장원리 도입 맞고요. 3번에 민간의 경쟁력 활용 맞는데 4번에 보면 행정 책임성이 아니죠. 민영화를 하게 되면 책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4번이 아닙니다. 예, 별표 하나씩 한 번 더 풀어봅니다. 민영화 기대효과 아닌 것,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공급 아니죠.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예, 실전 테스트 1번입니다. 별표 하나 하시고 한 번 더 풀어봅니다. 요금제 성격, 1번에 보면 요금제는 배제가 가능하죠. 전기요금 안 내면 끊어지는 거죠. 배제성이 있는데 여기 배제성 없다. 틀렸고요. 이번에 보면 요금제를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 때문이다. 만약에 정부가 안 하고 다른 큰 대기업이 한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지고 생산에 있어서 자연 독점의 성격이 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금제 같은 것을 정부가 대신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고요. 3번에 보면 요금제에서 정부 실패가 발생하면은 여러 가지 민영화라든지 민간 위탁 이렇게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틀렸고요. 4번에 보면 지하수나 국립공원 이건 공유제가 되겠고요. 무임승차, 이거는 공공재의 경우입니다. 공공재는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자기의 선호를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만들어지면 그걸 내가 편하게 돈도 안 내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무임승차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옳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2번 문제입니다. 실전 테스트에서 한 번 더 다뤄봅니다.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답은 4번 보시죠. 4번의 경우에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게 가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공공서비스 유형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서비스다. 답은 4번의 공유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자와 관계를 맺었다. 이 방법은 뭐냐 하는 거죠. 자, 민간기업이 공공시설을 건설한다. B가 되겠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한다. 트랜스퍼 T가 되겠죠. 이전의 대가로 기업은 사용권하고 수익권을 획득하고요. 기업은 이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 횟수 L이 되겠죠. 리스가 됩니다. 따라서 BTL이 되겠죠. 답은 3번 BTL 방식이 되겠습니다. 12장 공공서비스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강의인 행정개혁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